최근에 계속해서 고민들 합니다. 지금 뭘 사야 될 때냐, 좀 기다려야 될 때냐.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집값을 억누르는 요소가 있을 것이고, 예,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뭐 한 최근에 7년 동안 쉬지 않고 올랐던 거, 또 올해 특히 굉장히 많이 올랐던 점, 또 대출에 대한 규제. 실질적으로 지금은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들이 많죠. 또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그러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돈을 갖다가 뭐 계속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뿌리는데 그게 언제 될 것이냐, 이런 문제. 하지만 이 지금까지는 돈을 뿌리는 거, 예, 이 통화 정책,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 돈을 뿌리고 있죠. 경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돈을 뿌려서 돈을 돌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인위적인 이제 통화 정책인데, 자, 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걸 보시면 2008년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입니다. 미국입니다. 1조 달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화로 보면, 환율로 보면 1200원으로 잡으면 1200조를 뿌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지금까지 8조 달러를 뿌리고 있습니다. 더 뿌리겠죠? 현재만 봐도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해서 8배 많이 돈을 뿌리고 있다. 물론 이제 화폐 가치도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10년 사이에 8배나 많이 돈을 뿌리고 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천문학적인 숫자 자체가 지금 완전 다르다는 거죠. 8조 달러를 치면은 얼마입니까? 1200원 잡으면 9600조입니까? 야,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 많은 이 돈 뿌리는 돈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 작년에 주식으로 갔고, 코인으로 갔고, 예, 부동산으로 갔고. 근데 내년 초에 지금 50조 얘기를 하는데, 뭐 윤석열 후보는 50조, 김종인 뭐라고 불러야 되죠? 비상대책위원장인가요? 는 100조 얘기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는 뭐 50조도 좋고 100조도 좋고, 100조 지금 당장 뿌리자. 100조를. 50조가 됐든 100조가 됐든 내년 초에는, 또 내년 초라고 해봐야 다음 달부터가 이제 내년이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들이 또 뿌려지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이 문제가 돼서 금리 인상을 우리는 뭐 2차례 했고, 미국은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한 편이죠. 하지만 테이퍼링의 뜻이 이게 줄기가 가늘어지는 거거든요. 예.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서 뭐 주가 폭등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통화 정책을 쓰는 이 재무장관인가? 그 남자 파월이 무슨 장관이죠? 하여튼 그 파월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돈을 쓰는 걸 조금 줄이겠다. 이게 이제 테이퍼링인데 아직까지도 돈을 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줄여지는 게 내년에 상반기 안에 조금 줄여주고 되면 또 하반기에 금리 인상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예, 내년에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 하나가 바로 금리 인상보다는 이 돈 뿌려지는 이 호재가 더 크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영상도 여러 차례 올려드렸습니다만,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금리 인상만 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상이 되고 대출을 안 되게 되면 가장 피해보는 층이 어떤 층입니까? 저소득층, 무주택자,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또 일단은 대출이 안 되니까. 근데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도 보시면 10년, 20년 장기 투자한 분들은, 네, 그런 분도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 있는데 주식이 10배 올랐다, 20배 올랐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 단타로 하려고 이 휘청휘청 하는 분들은 절대 투자해서 돈을 못 보거든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분들이 돈을 더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흔들림에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미국의 주택 재고가 역대 최고치다. 재고가 이 2008년 이럴 때는 재고가 엄청 많았죠. 쉽게 얘기해서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지금 한국 미분양이 역대 지금 최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을 따지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네, 미분양이
역대 최저다라는 것도 집값이 당분간은 떨어지지 않을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서울시 입주 물량을 보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세요. 점점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은 지금 뭐 당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분양을 하고 착공을 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이 단기간 안에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서울시에는 입주 물량이 이렇게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서울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보더라도 2017년에 이렇게 많았다가 그런 게 이제 입주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인허가를 받아야 바로 착공에 들어가고 입주까지 몇 년이 3년, 4년이 걸리고 하는데, 인허가의 실적도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2011년을 계속해서 보더라도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인허가 실적이 지금 그래프를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입주 물량, 나중에 입주 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 인허가 실적, 뭐 분양 물량, 이런 게 역대 최저치에 가깝다. 돈은 많이 뿌려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한정돼 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주택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통화량이 100개가 있다. 이게 뭐 금이 100개가 있다. 금을 뭐 지금 뭐 화폐량이 쉽게 얘기해서 100개라는 숫자가 있다. 집이 100채가 있다. 그러면은 집 한 채 살려고 하면은 집값은 얼마입니까? 바로 화폐 한 개 값이거든요. 이게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돈이 됐든. 근데 이게 화폐량이 엄청 많아져요. 200개가 됩니다. 네. 아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8배, 앞으로 뭐 9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800개가 됐다고 쳐봐요. 집은 단기간에 1년 안에 막 늘 수 있는 게 아니죠. 100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집 하나 사기 위해서 바로 이 화폐는 8개가 들어갑니다. 즉 집의 가치는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뿌려지는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입니까? 물가 상승률이 2.5%, 3%.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4%. 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조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개인기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개인기, 슈퍼챗 주는 개인기로 많이 개인기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방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통화량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돈이 뿌려지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요. 점점 어떤 현상이 되냐면, 자, 금융위기하고는 지금은 뭐 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때는 이제 거의 쉽게 얘기하면 나라가 부도에 가까운 걸 접했기 때문에 이 전세 지수를 보면 계속 올라갑니다. 보통 경제위기가 왔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전월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일정한 비율이 있는데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전세에 많이 머물게 되면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자, 이럴 때 갭 투자를 해놓으면 이게 바로 고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돈을 조금만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수는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언제가 적기냐. 특히 1주택자들, 갈아타는 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점을 잡을 수가 있고 정확하게. 고점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고점이었더라. 고점이었는데 떨어졌어. 떨어지고 나서 하는 거. 저점도 쉽게 폭락한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다. 쉽지는 않다라는 돈이 이렇게 뿌려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주시를 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집을 사보시고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 내가 살려고 하는 주택의 평형대에 내가 원하는 층향 나오나요? 쉽지 않죠. 그러면은 지금 약간 뭐 매물이 적체되어 있고 뭐 지금 나와 있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네. 주식도 어떤 사람은 오늘 사가지고 오늘 떨어지면 겁먹고 팔고
어떤 사람은 10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 분도 있고 50%까지 떨어졌다 가만히 놔두는데 100% 올라가는 분도 있고 다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매물들을 지금부터라도 갈아타기 한다 그러면 조금 뭐 이제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매물이 조금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노려보는 것도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12억이라고 이제 바뀐 거 8일부터 12월 8일부터 적용이 됐죠.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표를 따기 위해서 양도세를 완화를 할 것이다. 그런 뭐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데 특히나 이 여당에 대한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다주택자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싫어하고 다주택자를 어떻게든지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어떤 벌어진 부를 이쪽이 떨어짐으로써 조금 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바라는 층들이 많은데 과연 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제가 방송에 올려드렸습니다만 구간별 완화시켜주는 그걸 과연 끝까지 밀어붙여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나리오 하나는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냐면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은 어차피 콘크리트 지지층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바로 지지율 격차가 지금도 뭐 좀 좁혀졌다가 늘어났다가 이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뭐 며칠 전 거랑 지금 해보면 또 뭐 6% 7% 더 이상 차이 나고 뭐 10% 차이도 나고 또 줄어들면 뭐 2% 3% 줄어들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승부수를 띄우지 않을까.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상당히 민심이 많이 돌아섰거든요. 또 경기도도 지금 종부세라든지 재산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경기지사, 전 지사, 도지사까지 했고 성남시까지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텃밭인데 경기도까지 역전이 됐거든요. 현재 지지율 조사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뭔가 현 정부와 정책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시그널을 던지지 않을까. 그걸 실행하지 않을까. 그 전제 조건은 지지율 격차가 좀 더 많이 난다고 한다면 가능성은 있겠다. 하지만 쉽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다주택자는 어차피 종부세는 올해 냈고요. 내년 6월 1일 되기 전까지 바로 대선 3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도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